매거진. (2016년 3월 4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야권이 4.13 총선의 승리를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야권 통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야권 연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야권 통합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김용민 트위터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74%가 좋은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나쁜 제안이라는 시각은 26%였습니다. 자정 현재 3,062명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의견도 볼까요? 작은 날개짓이 큰 바람 되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김종인, 필리버스팅 중단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했지만 역시나 속에 능구렁이 수백 마리는 있는 듯 두세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농약 같은 머스마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야권은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으니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야권 대통합 카드를 바로 던지면서 안철수보다 계속해서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질질 끌려오게 만드는 김종인. 새누리당에 있을 땐 저 정도 수에 능한 사람인지는 몰랐는데 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고요. 은희 아빠님, 불법만 아니면 이겼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중단이 읍참마속이었으면 합니다. 제 작은 생각은 필승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이 못내 아쉬운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판하면서 야권 통합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에 내가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야권 통합론을 작심 비판하면서 4.13 총선에서 야권 연대는 없다. 제3당 독자 세력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합류한 박지원 의원까지 더해서 통합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입니다. 다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님과도 얘기 나눠보셨나요? 얘기 못 나눴어요. 이런 가운데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인천 내에 야권 연대에 합의했습니다. 더민주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양당 협의대표 1차 회의를 열어서 오는 10일까지 야권 연대 지역과 야권 연대 방식을 합의하고 오는 19일까지 범야권 단일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살생부 파문으로 김무성 대표가 사과까지 하는 파란을 겪은 새누리당. 이번에는 여론조사 대량 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진 유출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의 폭정과 인권 억압까지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폭정의 인권 억압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한 것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의에서 했던 말 잠깐 들어보실까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인 어제 아침 10시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의 전직 사무국장이 자신의 친구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의 조작극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당선 로고송닷컴.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놈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꺼내든 야권 통합 카드. 총선을 40여일 앞둔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제시한 야권 통합 프레임은 당장 야권의 균형추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쏠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프 여론분석센터장은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야권 통합 또는 야권 연대 프레임이 작동하면은 국민의당이 수세적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과 유권자들의 질문이 통합하느냐 마느냐에 집중되면서 자기 당의 정책을 알리고 인물을 내세워서 선거운동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통합 제안에 당내 세력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들이 분출하는 것도 국민의당으로서는 악재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반발은 그래서 당연히 뒤따랐는데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부산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어제입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야권 통합을 제안하셨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천정배 공동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영입 인사를 이른바 자객 공천한 것이 불과 사흘 전입니다. 국민들 앞에 소개한 영입 인사를 새누리당과 대결하는데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입니다. 한 손으로 협박하고 다른 쪽으로 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겁한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이 아니라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고 공작입니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우뚝 서는 것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심지어 저 안철수만 빼고 다 오라, 다 받겠다. 이런 오만한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뽑으면 이런 막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막말 정치, 갑질 정치, 그리고 낡은 정치입니다. 이제 한 달 된 새정당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런 퇴행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지 참 딱합니다. 국민은 새로운 정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통합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한 의석을 만들어 주어도 국민의 삶을 바꿔주지 못하는 야권에 실망했기 때문에 정권을 맡기지 않은 겁니다. 이번 총선 국민들께 더 많은 선택을 드리는 선거입니다. 더민주당에게 충고합니다. 이번 선거 의미 훼손하고 혼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번 선거를 또다시 정치인들만의 선거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이제라도 실력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뜻과 전부 같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윤여준 국민의당 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은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헤럴드 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여준 전 위원장은 지지율 하락이 추세가 되면 안 되는데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며 추세가 됐다, 치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창당 후 당 인사들과 연락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다라고 끊어 말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윤여준 전 위원장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면서 김종인 대표가 제안한 야권 통합에 대해서도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경진 예비후보는 출마할 지역구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 내지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며 수도권 후보 단일화를 지지했습니다. 김경진 예비후보가 어제 저녁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이 국민의당이 경쟁을 해야 되지만 네.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 내지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예. 저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김경진 예비후보는 통합이든 연대든 국민의당이 네. 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남은 5.18 학살을 거치면서 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었던 이 살육의 현장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 집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호남민들의 생각이고요. 예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일당 어떤 몰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내부에서 상당한 모순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속된 말로 전략 공천을 남발하고 막대기만 꽂아도 이제 당선을 시켜주다 보니까 스스로 내부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여서 네. 이제 이번에 국민의당이 이렇게 출연하고 나서는 우리도 본선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생겼다라고 환호를 엄청나게 했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권 정당 두 개가 분열이 돼서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또 공멸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우려를 호남권 주민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권 야권 분열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도 결국은 후보 단일화 선에서는 묵인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태도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완강하다고 한다면, 네. 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김경진 예비후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장에 이제 이 광주 북구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제 선거에 주력을 할 거고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 지역구별로 수도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어떤 성명으로서 발표하는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야권 통합 논의에 대해서 새누리당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야권 연대의 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정당은 공동의 정책이나 이념도 없이 단시 선거만을 위해 포스트잇처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에게 독서를 퍼붓던 분들이 선거를 위해서만 뭉친다면 지난 야권 분열은 처음부터 연대를 염두로 선거 보조금을 노린 위장 이혼이었다는 것을, 그러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야권 연대의 다른 말은 무책임입니다. 선거용 연대는 선거가 끝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품이 고장나도 AS도 안 되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야권 연대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사라져야 할 정치 구태이고 꼼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달리는 정책의자 발대식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한국경제진단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얘기해도 작년도에 우리가 참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이 국민 소득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수출도 엄청난 규모로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환율은 계속해서 평가가 절하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양극화 과정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과정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1200조를 넘어가고 있고, 정부의 부채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가부채가 한 10조 원 정도 넘었을 적에 당시에 한나라당은 국가부채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공경에 처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명박 정부의 이 국가부채는 100조 이상의 국가부채를 가져왔고, 지난 3년 동안 현 정부는 160조 이상의 국가부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합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나의 부채공화국이 되고, 이것이 언젠가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이러한 과정에 양극화는 심화되고 불균형은 더욱 확대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이룩한 성공의 신화나 정치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이런 실정에 놓였습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 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와 환의 피 튀기는 대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 먼저 인사하시죠. 뭐 안녕하십니까. 요즘 말만 없을 무가 아니라 존재감도 없을 무인 무 인사드립니다. 예, 공천이 끝난 뒤에도 없을 무가 되셔야지요. 무와는 달리 국민의 환영을 받는 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환이 무 보고 낙천당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 오늘은 환에게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실 생각입니까? 뭐 이제 야당이 경제 망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복날을 앞두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개가 저런 모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야? 지금 나보고 개라고 했어? 지금 환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무, 대꾸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나이를 먹었나? 지금 제 귀에는 개 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개 짖는 소리? 좋아. 왈왈왈 왈왈 왈왈 왈왈왈. 뭐라고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마약했어 이 새끼야, 이 씨발 새끼. 이거 잠깐만요. 이게 사람 소리는 잘 안 들리시고 개 소리만 귀에 들리시는 모양이군요. 그니까 환아, 너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 소리 내지 말고 개 짖는 소리나 내라. 그래야 경제 무능 심판노를 약화시킬 수 있어. 너는 불쌍하다는 소리 들을 거고, 그렇지 않고 너 혼자 잘났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점수가 깎여요. 선거에 도움이 안 돼. 뭐라고? 아니, 경제를 나 혼자 망쳤어? 왜 나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 야, 환, 그걸 개소리로 한번 해봐. 왈왈왈왈 이 새끼, 말 잘하네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호소력 있었어 이 새끼야. 아니, 뭐 하세요 지금? 자,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로 온 나라에 감시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사회, 즉 컨트롤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근대 교율 사회는 학교, 병원, 공장, 감옥 같은 갇혀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제했다면
통제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기업, 코드화된 숫자들에 의해서 흐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억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통제 사회, 컨트롤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씨발, 야, 그 문제가 어렵냐 이 새끼야. 정답. 무는 어렵다고 하셨고 화는 지금 정답을 외치셨습니다. 야 화나, 너 알아?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이래놓고 무슨 대권 주자고 운운하는지. 야, 이 새끼야, 청와대 계신 분은 알 것 같냐 이 새끼야? 어이 뭐 지금 대통령한테 도발했어? 아직 공천받지 않았을 텐데 벌써부터 개겨? 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에도 없는 좋은 말을 하냐? 나 마음 비웠다. 자, 환 정답 주세요. 정답은 미셸 푸코와 함께 20세기 프랑스 철학계를 뒤흔든 사람이죠. 자본주의와 분열증, 1000개의 고원, 이런 대표작을 냈어요. 자, 정답은 사드. 아니, 사드가 사람 이름인가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드라는 사람이 처음 발명해서 사드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닌가요? 윌리엄 사드 백작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드가 남의 집, 장독대, 간장 농도까지도 흔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 새끼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이 새끼? 뭐 미쳤다고? 내가 왜 미쳤어? 말을 끝까지 들어 이 새끼야. 미국과 친하다 해서 미친이라고 한 거야 이 새끼야. 뭐 정답 모르세요?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렵다고 해서 뭐 시험을 포기할 수는 없지. 바로 가자고. 정답. 네, 정답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림의 가치, 옛날에는 원본인 자연과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고정관념이란 것이죠. 그림의 가치, 원본하고 똑같아야 한다, 이거는 고정관념이다 라면서 이런 인식을 깬 사람이 바로 정답입니다. 서구 근대 이성의 재검토 하면은 이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정답은 뭡니까? 이한구. 이한구 씨가 프랑스 철학자였습니까? 뭐 오늘 뭐 사실 이한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런 거야. 어이 이한구, 듣고 있지? 새끼야, 네가 공천 여론조사 흘린 거 다 알아 이 새끼야. 뭐 그렇게 해서 치고 빠진 다음에 뭐 네 유리한 방식으로 공천하려고 하는 거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새끼야? 예, 이한구도 알겠지. 뭐 당신도 그러려고 했으니까 정도원이 시켜가지고 비박들 뭉치게 하려고, 안 그래? 지금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들리지가 않네. 왈. 이 새끼야, 나 마약 안 한다니까 이 새끼야.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는 도서출판 원더박스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의 공식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청취자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답과 사연,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정답은 아만시오 오르테가지요. 자라의 창립자. 이정원님, 샌더스는 잘 모르는데 브리핑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좀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정답 올려주셨고요. 에이브러 햄문님, 아만시오 오르테가 정답 맞히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브리핑을 매일 청취하고 있는 33살 듬직한 청년입니다. 김용민 PD님 정말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저는 팟빵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 이 책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지인분들께 정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정권은 꼭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공약해 주셔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길 김용민이 아닌 야당 의원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완배 기자님 팬입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듣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완배 기자님을 통해서
버니 샌더스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그제 저녁 6시 녹음 때 7시 때의 연설을 끝낼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끝낼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렇게 시점까지 내다보고 예견한 한겨레 기자 겸 역술인 김원철 기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그걸 맞춰요? 맞췄죠? 예. 저는 그 저녁 뉴스 들으면서 어디 이동하고 있었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저기 4월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00원 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료 서비스군요, 이것도. 예. 네.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 연대도 아니고 야권 통합을 제안했단 말이죠.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의당을 상대로 해서 뭐 안 되는 거 왜 하냐. 우리하고 합치자. 이런 굉장히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거에 대해서 3자가 동일하게 그 무슨 망발이냐라면서 반발해야 하는데 말이죠. 국민의당 지도부 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반발하고 김한길 그리고 천정배 이 두 사람은 상당히 귀 기울여 듣는 모양새입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말 그대로 국민의당은 지금 아수라장이 된 것 같아요. 아수라장. 것 같은데요. 일단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부산에서 그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비겁한 공작이다. 아하. 왜냐하면 불과 사흘 전에 천정배 공동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영입 인사를 자객 공천하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협박하고 한 손으로 회유하는 건 이건 비겁한 공작이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은 빼고 나머지 다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오만한 말이다. 우리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렇게 막말을 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 분당 정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원색적인 단어를 썼나요? 저는 잘 기억이 없는데요. 예.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반면에 지금 김한길 위원장하고 천정배 공동대표는 약간 톤이 다르고요.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서로가 입장이 다르죠. 지금 김한길 위원장은 통합이 안 될 경우에 그 광진갑에 전해숙 전 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야권 분열로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것 때문에 그 최재천 의원이 김종인 대표하고 접촉을 하고 예. 그 광진갑 무공천설이 이렇게 흘러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것이 아마 최재천 의원이 김한길 위원장하고 가깝다 보니까 최재천 의원을 통해서 김종인 대표하고 교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예. 천정배 대표 역시 계속 얘기하는 게 새누리당 압승 저지 이것이 선거의 목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어제까지도 이번 선거의 목표는 무능한 야당을 바꾸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확실히 다르죠. 안철수 의원이 야당 심판론이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을 봉합해 나갈지. 오늘 어제 그 김한길, 안철수, 천정배 이 세 분이 회동을 했거든요. 예. 회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론을 못 냈어요. 예. 못 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김한길, 천정배와 안철수의 이익,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셈이네요, 김종인 대표가. 그렇죠. 예, 이 제안은 뭐 통합 제안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적정 분열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국민주 입장에서는 뭐 꽃놀이 패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당에 가 있는 현역 의원 17명 중에, 이제 18명이죠. 예. 18명 중에 14, 5명이 통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뭐하러 나갔어요?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나간 거죠. 아니, 당선되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천 받으려고. 그렇죠. 예. 근데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다시 돌아올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예.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센 워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는 뭐 어차피 대통령 후보 바라고 간 사람이니까 예. 뭐 모르겠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갈라치기 것을 쓰고 있는데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예. 그런 게 아닌가. 이 최근의 지지율 하락, 심지어 그 안철수 의원 지지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비해서도 밀린다. 이런 결과도 나왔고 말이죠. 이런 그 누란의 위기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한 수를 던진 셈이 됐는데 또 게다가 필리버스터 중단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동요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국면도 수습할 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한 수를 꺼낸 셈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의 이런 한 수가 무리수인가요? 아니면은 적절한 한 수라고 보고 있는 건지. 일단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통합이라는 카드는 뭐 언제나 환영받는 어젠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던졌다는 것이 뭐 특별히 지지자들에게 뭐 욕먹을 일은 아니고 당연히 환영받을 제안이고 예. 이 제안을 통해서 또 안철수 의원이 일종의 국민의당에서 고립되는 효과까지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반기지 않을 도리가 없는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24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한 2주 남짓 시간이 남았는데 예. 지금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연대가 아니라 통합이란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럼 통합을 위해서는 지난한 이제 줄다리기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예. 예, 이게 중요한 게 연대 후보 단일화 이게 아니라 통합을 하자. 아니 복당하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네네. 통합이 안 되면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와라. 다 받아주겠다. 당원 단계도 다 고쳐놓겠다. 돌아올 수 있게. 이런 예. 식으로 회유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수도권의 지역구인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에 있는 예. 어차피 지금 이런 상태로 연대 안 된 상태에서는 당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예. 굉장한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지금 뭐 갈 테면 가라. 갈 테면 가라.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가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갈 테면 가라 해서 정말 가면은 국민의당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호남 세력, 예. 그 광주 현역 의원들과 권노가 박지원 예. 같은 구 동계 예. 그분들 플러스 안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통합을 거역한 세력이라는 그래서 야권 그렇죠. 패배에 큰 책임을 져야 할 세력 이런 그 악마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통합 제안 카드를 받을 수도 없고, 예. 지금 받으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괴멸적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철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예. 분열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예. 뭐 안철수가 아니라 그 강철수가 되겠다 그랬는데 또 철수가 되면은 이거 진짜 대선 주자로서의 뭐 더 이상의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안철수 의원이 초기에 국민의당을 그 처음에 막 띄웠을 때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 좀 더 강한 리더십으로 예. 어떤 확실한 승기를 잡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뭐 안철수 사당화 논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예. 뭐 기자들 질문에 답도 안 하고 뒤에 빠져 있고 예. 그때 거의 실세 권한을 한상진 위원장에게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한상진 위원장이 그러면서 설화를 빚으면서 오히려 당 지지를 깎아먹기도 했고. 예. 결국 그때 실기가 예.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실책이 아니었나. 예.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 김종인 대표가 정치 구단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노련하시죠? 예. 굉장히 노련합니다. 예.
자, 통합 제안을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 있고요. 예. 그 국민의당 안에 통합파가 다수파니까. 예. 통합파가 소수파라면 모르겠는데 통합파가 다수파기 때문에 그 통합파들을 겨냥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갈라치기를 계속 할 것 같고요. 어허. 어제만 해도 김종인 대표가 명확하게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내년 대선에 후보가 꼭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 뭐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예. 식으로 뭐 당신한테 별 관심 없다는 식의 태도였고 반면에 통합파인 김한길 의원이나 이런 쪽을 향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예. 메시지를 관리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기조로 나가면서 국민의당의 상황을 봐가면서 통합파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예.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예. 저는 사실 김종인 대표가 제안했을 때 말이죠. 네. 몸값을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선거 대책위원장이죠. 예. 이 두 사람이 김종인 우리 당 기만하지 말라 이런 그 정치적 수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곧장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아 이거만한 굴욕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그 이견이 조율이 안 돼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예. 물밑에서만 계속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동상이몽 가진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 약한 지점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선거 전망이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하여간 참 국민의당 최대 위기를 만났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 이야기 한번 해보지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의 결정에 위배된 일이 있다면은 정밀 심사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원당규 규정에 보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이 있는데 예. 거기에 당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라는 기준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런 기준을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이 기준을 들고 나온 근거는 뭐 당헌, 그러니까 당규 말고요. 당헌, 그러니까 어떤 총론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로 지금 헌법 같은 것들. 예. 당헌에 보면 당원은 당론 및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당원의 의무가 명시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약간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이 당헌에 있는 이 규정으로부터 이런 논리를 도출한 겁니다. 당원은 당론에 따라야 하니까 예. 당론을 어긴 건 해당 행위다. 그러므로 공천 부적격자다. 이런 3단 논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예. 비판하고 성장과 균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당론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논리를 짠다면 이 프레임이 유승민을 저격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예.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 공천 면접을 받을 때 그 공천관리위원들로부터 성장과 복지 균형을 강조한 그 지난해 대표 연설이 당론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받았어요. 예. 결국 유승민 의원을 떨어뜨리려면 지금 뭐 지지율 차가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뭐 경선 같은 걸로 통해 가지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낙하산 낙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헌을 위배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때 그렇다면은 한 두어 가지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 복지 없는 증세가 옳다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복지 없는 증세잖아요. 담배값 올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새누리당 강령인 국민과의 약속, 예. 이 새누리당 강령인데요. 예. 예를 보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예. 그리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실효성 있는 복지 제도를 확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낙천시킨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 입장에서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유승민 의원을 타락시키면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이제 수도권에서 역풍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며칠 전에 그 살생부가 돌았을 때 보면 그 친박 중진들도 함께 컷오프 시킨다. 이른바 그 친박 논개론이죠. 유승민을 정리하기 위해서 친박 중진들도 함께 살생부 그때 같이 이름이 돌았었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친박 중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배신자들을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친박 중지들은 유승민의 생환을 바라겠군요. 그러면 자기들이 재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들을 재물을 삼지 않으면서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낙천시키는 어떤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겠죠. 당원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유승민 의원을 낙천시키려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같은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원유철 의원 공천하면은 그 핵무장하자, 이게 그러면 새누리당의 당원에 부합한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계속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공식 영상에서. 새누리당은 유승민이 증세에 있는 복지여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당원에 위배됐다, 이런 지적을 들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으니 새누리당의 당론은 이 핵무장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논리를 갖다 대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도 그 국정화에 반대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다 중요한 당의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낙천 대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당내 여론의 국정화를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을 날려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이 압박은 청와대로부터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원철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돈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뉴스는 아닌데요. 예.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재벌들의 병역하고 국정 문제를 다뤘더니 오늘 낮에 한 청취자분께서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어떻길래 저렇게 사는 거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취자분께는 이메일로 답장을 드렸는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한국 재벌들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십몇 분 얘기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한 3시간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정신 세계,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들.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지, 사생활이 굉장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정의선 이런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익숙하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몽 부회장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의선 부회장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지금 부를 승계받아서 지금 4조 원대 자산가가 됐는데 철저한 2인자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한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재산을 불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의외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뒤에 숨어있는 바람에 4조 원의 편법적으로 부를 불린 게 잘 도드라지지 않는 경우인 거죠. 이재용은 기억하는데 정의선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군요. 그러니까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2등으로 잘 마치 나쁜 짓을 안 한 것처럼 저렇게 잘 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재벌들의 정신세계를 말씀을 드릴 때, 이 재벌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단서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생활들이 너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나 할까요? 한국에는 이 재벌 2세, 3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정몽준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재벌 2세인데, 스스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나섬으로써 자기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몽준 의원의 삶과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좀 훑어보면 우리 재벌들이 정신세계가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게 짐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몽준 의원의 정신세계를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1951년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났었죠. 그리고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예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끝인데 내 자식 중에 서울대 나온 자식이 있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정몽준 전 의원이 그 30세에 1981년에 현대중공업 상무로 재계 입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82년, 그러니까 32세의 젊은 나이 현대중공업 사장에 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뢰가 얼마나 컸다는 게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몽준 의원이 자기의 자서전을 한번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2년인가 11년인가 뭐 그때쯤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서전을 내고 이 자서전에서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이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기특했으며 자기가 쓴 논문을 보고 아버지가 노벨상감이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랑으로 쭉 써놓죠. 근데 그 웬만하면 잘 넣지 않는데 그런 내용.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자서전이 출간이 된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립니다. 아하.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한 결과 밝혀진 건데요. 책을 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리려고 현대중공업하고 그 재단을 동원을 해서 직원들이 사재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재기를 할 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책을 20권 이렇게 사가면 그게 실적에 기록이 안 됩니다. 3권밖에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 사재기가 랭킹을 좌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 서점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겨레 기자들이 가서 쭉 지켜보니까 이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와서 3권 사고 3권 사고 3권 사고 이렇게 계속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랭킹을 올렸다는 이야기죠. 1988년에요. 정몽준 의원이 이제 울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토가 좀 황당했는데 근로자 대표 정몽준을 국회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에 있는 노동계가 열이 받아가지고 당시 현대중공업 수석 부위원장이었다가 구속이 됐었던 김진국 씨를 노동자 대표 후보로 옥중 출마시켜서 대항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정몽준 씨가 큰 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 민정당 후보로 나온 이 고찬수라는 분이 정몽준 의원하고 경합을 하면서 노동자 후보가 집회를 하는 곳에 참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정당과 노동자들의 연대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인 정몽준이라는 사람은요. 기업인 정몽준과는 사실 굉장히 다른 괴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정몽준이 왕이죠. 예, 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종이나 노예쯤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치판에 오면 정몽준 의원은 국민들이 노예가 아닌 겁니다.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있었으면 왕인데 이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이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몽준 의원이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을 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재벌이다라는 정체성 때문에 스텝이 굉장히 많이 꼬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2008년에 정몽준 의원이 이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을 하거든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런데 TV 토론에서 공성진 의원이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몽준 의원이 70원쯤 하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700원쯤에서 틀려야지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버스 요금이 1,000원이었는데 한 700원쯤에서 틀려야 수습이 되는데 70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요금이 70원이었을 때가 1979년대 일이었거든요. 버스를 안 타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성진 의원이 1,000원입니다. 1,000원 이렇게 면박을 주니까 제가 많이 배웠다 이렇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벌어진 후속 개그가 너무나 이제 재벌 이미지가 확산이 되니까 버스 요금 70원 발언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정몽준 의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버스 요금을 잘 몰라서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더 열심히 이용하겠습니다. 이러고 교통카드를 딱 꺼내서 흔들거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랬던 거죠. 그런데 그 교통카드가 하필이면 청소년용 교통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티즌들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버스비 70원으로 안 내려주나요? 뭐
청소년 카드로 어른들도 버스 타게 해주나요? 뭐 이런 그 조롱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요. 사실 말씀드리면은 뭐 다 아실 만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예. 국민통합 20일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통합 20일이라는 정당에서 정몽준 의원을 보필했던 그 분이 저희 국장한테 했던 말을 들으면 어떻냐면, 예. 회의 시간에 반말은 당연히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무슨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보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가슴을 자꾸 이렇게 툭툭 친다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 정몽준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게 예. 그냥 막 때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설에 의하면은 조인트를 까는 예, 그러니까 조인트는 뭐 너무나 이제 많이 나온 얘기고요. 예. 그 국회의원 시절에 여의도 보좌진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뭐 열이 받은 모양이죠. 그래서 내려 이래가지고 고속도로에 보좌관을 떨고 놓고 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나돌고 있거든요. 그 2008년 때죠. 그러니까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해서요. 통합민주당 정동영, 진보신당 김종철 이런 후보들이랑 맞섰을 때 정몽준 의원이 그 MBC 여기자가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에게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유타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몽준 의원이 그런 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고 말을 끊고 손으로 그 여기자 뺨을 쓰다듬으면서 툭툭 칩니다. 그래서 이 여기자가 성희롱입니다라고 항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몽준 의원이 사과를 하죠. 그런데 명색이 공중파 방송사 기자한테 뺨을 툭툭 친다는 사고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사람 신체는 막 다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대단한 사고방식인 거죠.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요. 이제 뭐 좀 인터넷 용어로 팀킬이라고 하죠. 자기 팀을 죽이는 팀킬의 진수였습니다. 아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죠. 국민이 미개한데 국민 자체가 되게 미개한데 어떻게 국가가 국민이 미개하기 때문에 국가가 미개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죠. 그래서 정몽준 의원이 뭐 사과도 했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재벌들의 정신 세계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일산 쪽으로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 2014년 선거 때요. 그 한번 구글에서 정몽준 고시원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사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선거 때 정몽준 의원이 그 고시원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찍힌 한 장의 사진은 정몽준이라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너무너무나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고시원에 가서 너무 놀라가지고 멘탈이 붕괴된 거죠. 그 사진에 이 정몽준 의원의 표정을 보면 멘탈이 붕괴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시원은 샤워실도 있고 개별 화장실도 있는 나름대로 고시원 중에서는 괜찮은 고시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몽준 의원은 거기 가보고 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단 말이야.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정몽준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재벌 이미지가 얼마나 정치인으로서 많이 장애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서민을 이해하려고 하고 뭐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버스 교통카드도 한번 흔들어 보고 이 모습은 뭐냐면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서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겸손하고 최대한 서민적으로 보이도록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분께도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요. 재벌들의 정신세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를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신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선 정치인 정몽준의 의원의 행태를 쭉 돌이켜보면 한국 재벌들의 정신세계는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몽준을 너무 비난해도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분은 지금 노력을 한 게 이거인 거거든요. 드라마 속에 나온 그 재벌의 이미지는 정말
이 허구를 넘어서 거의 뭐 이건 소설이다 이렇게 봐야 마땅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국제뉴스였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헤지펀드 이야기가 소개가 돼서 예.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뉴스는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물산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여서 많이 유명해졌죠.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 몇 곳의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의 그 부채 탕감 문제를 가지고 아르헨티나 정부와 협상을 벌인 끝에 수익률이 무려 952%에 이르는 그 수익을 올렸다라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엇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경영권 문제를 일으켰던 그 회사도 40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헤지펀드라는 게요, 헤지, 그러니까 영어로 HEDGE 이렇게 되는 단어의 원뜻은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말 그대로 따지면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펀드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해를 일단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라는 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금융권에서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건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되건 매년 일정한 수익은 반드시 내주세요라고 요구들을 합니다. 이게 부자들의 금융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는 이런 그 부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국제증시가 오르건 내리건 어떠한 경우에도 매년 10% 정도의 수익은 반드시 안겨드립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부자들로부터 돈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세계 증시 금융시장이 악화돼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한국에서 경영권 문쟁을 벌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약 한 40년 동안 연간 수익률이 손해가 난 해가 딱 2해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히 그 매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야 되느냐? 금융해적이라고 부르죠. 정말 세계 금융시장에서 별깡패 같은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항상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르헨티나 지금 부채 이런 문제가 어떤 거냐면 되게 그 어떤 나라의 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그 나라가 이제 그 경영 위기를 맞아서 디폴트 선언을 한다거나 뭐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면 채권값이 똥값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다 사들입니다. 싼 값에 다 사들인 다음에 협박을 하는 거죠. 얼마에 다시 니네들이 갚아. 그 정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들을 상대로 어떤 나라의 그 채권을 헐값으로 사들인 다음에는 그 나라 대통령 전용기까지 압류를 할 정도로 강단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알기를 뭐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죠. 뭐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나라의 군함도 압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대단한 애들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헤지펀드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4년에요. 최경환 부총리가 그 부총리로 선임이 된 다음에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로저스 홀딩스라는 그 세계적인 헤지펀드 회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 로저스 홀딩스라는 회사의 수장이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입니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런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기 제가 지금 바빠서 전화 좀 빨리 끊어야 되겠습니다. 예,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한국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를 너무 급하게 해야 돼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시간도 없었다는 걸 대문짝만하게 제목으로 뽑아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등장을 하고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높게 평가를 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던 겁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봐라. 최경환 같은 경제부총리가 와서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이렇게 갖추니까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행복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삼성물산 경영권 문재인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보수 언론들과 보수층들이 입장을 급속도로 바꾸죠. 예. 헤지펀드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자 이런 자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작년에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그 삼성 재벌이 경영권 문쟁을 놓고 붙었을 때요. 제가 기사를 쓰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둘이 피튀기게 싸우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나쁜 놈하고 미친 놈하고 붙은 건데, 이거 누구 편을 들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한국의 진보 경제학자들도, 그래도 결국은 삼성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외국의 헤지펀드들의 우리 한국 기업을 내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을 많이 내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헤지펀드의 속성을 설명을 드렸지만, 돈이면은 정말 뭐든지 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기업을 장악을 하게 되면 한국 기업은 정말로 험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라는 것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해고 그리고 고용 안정성 따위는 당연히 머릿속에 둘 리가 없는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헤지펀드의 한국 자본시장의 진출과 그들이 마음껏 한국 자본시장을 휘젓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리고 엄중하게 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헤지펀드들의 한국 진출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한국 재벌을 지키자는 이야기냐, 그 얘기는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2012년에 저는 한국 경제학, 현대 사회에서 벌어진 한국 경제학의 논쟁 중에 가장 소중한 논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하준, 장하성, 정태인, 이병천, 김상조, 이런 기라성 같은 그 진보 쪽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한국 재벌 문제를 어떻게 협파할 것이냐를 가지고, 한 언론을 통해서 한 20회에 가까운 뜨거운 지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값진 논쟁이었고, 이 기라성 같은 그 경제학자 분들의 고견을 접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행복했었는데요. 근데 장하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이 금융 해적들에게 한국 재벌들을 절대로 내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장하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재벌들과 대타협을 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고 있으시거든요. 물론 저는 그 장하준 교수님의 그 주장에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장하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재벌과 대타협을 해서라도 이들의 진출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을 정도로 헤지펀드의 위험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세계 금융계 해적이라고 불리는 헤지펀드들이 한국 진출을 하는 것을 엄중한 시각으로 저희가 막아내야 하고, 그런데 그 혜택이 재벌에게 돌아가서는 안 돼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관점들을 다 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재벌 문제를 다룰 때, 누가 그 재벌의 주인이냐, 해외 금융 자본이 돼야 하느냐, 아니면 재벌 일가가 돼야 하느냐의 논쟁을 넘어서서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시민 사회가 보다 더 강력하게 이 재벌이라는 구조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만이 저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헤지펀드의 한국 진출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예. 삼성전자와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 두 양대 축이 삼성물산 인수권과 관련해서 한번 붙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엘리엇과 삼성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운데요. 미친놈과 나쁜 놈이 붙은 건데. 예. 이게 참, 미친놈을 더 미쳤다고 해야 되는지, 나쁜 놈을 더 나쁘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한참 그 국면이 벌어졌을 때, 민중의 소리 내부에서도 경론이 벌어졌었어요. 예. 예. 그래서 국장은 엘리엇 매니지먼트 편, 예. 또 편집부장은 삼성 편,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보다 덜 나쁜 놈이냐에 대해서 참 어려운데요. 예. 저는 사실 그 과정만 지켜보면,
삼성의 편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엘리엇 매니지먼트 편을 들 수는 없지만 예. 당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적했던 사실들을 쭉 살펴보면 실제로 삼성의 편법이 너무 과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둘 다 나쁜 놈인데 조금 더 나쁜 놈 삼성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그래도 법리와 상식에 기초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반면 그렇죠. 네, 삼성은 네. 법리 상식 이런 거 과 무관하게 있는 회사인 거죠. 예,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 했으니 아무래도 이완배 기자님 보셨을 때는 어느 게 차악인지는 좀 어렵지만은 간별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덜 나쁜 놈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이시고요. 민중의 소리 여러분 많이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다 된 총선 승리의 샴페인을 미리 터뜨릴 예정이셨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야권연대 또는 단일화 이런 것도 아니고 통합을 운운하면서 총선판을 흔들고 있는 김종인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무소불위의 만능 가제트 국정원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는 김종인이 단지 제안만 했을 뿐인데도 국민의당이 뿌리채 흔들리며 안철수 대 나머지로 판이 갈리는가 하면
그 국민의당이 총선을 앞둔 마당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격분하시었다. 그래서 여당이 완승해서 박동지 가문이 영구히 집권하는 위대한 국가적 수건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김종인을 첫 번째 테러 용의자로 지목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시었다. 김종인은 야권의 틈새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읽으면서도 안철수를 소아과에 온 어린이 다루듯 농락하고 있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야당이 서너 개로 쪼개져 있어서 야당이 지더라도 할 말이 없는 국면이었지만, 그래서 제 아무리 의심하고 지랄해도 개표 부정을 마음껏 도모할 수 있었지만, 김종인의 농간으로 야권이 단일화 수순을 밟게 된다면 그것도 아무런 파열음, 아무런 갈등도 없이 통합된다면 여당의 선거 승리는 요원하며, 따라서 박씨왕조 건설의 위대한 꿈은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김무성과 비박을 시켜서 야, 너희들 새누리당 탈당해. 탈당한 다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그런 다음 제2의 국민의당을 창당해. 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 야권이 둘로 쪼개진 가운데 선거날 아침이 밝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최강 IT 부정선거 왕조의 역사를 또다시 창출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양이 많겠는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페이스북 글로 마무리합니다. 아마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처럼 핵심 지지층의 기대를 배신하면서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새누리당 전 의원을 소집해서 무릎 꿇고 절하는 쇼라도 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념 따위 운운했는데 정말 기능적으로 정부적 판단에 기초해서 움직여 선거에서 승리할 생각이라면 어깨에 든 어설픈 가오를 빼고 새누리당처럼 머리를 땅에 쪼으며 한 표 한 표 제대로 구걸해내기를 바란다. 애써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의원들에게 표가 가도록 말이다. 그게 이념이 아닌 기능적 승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특히 지도부는 까불지 말고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를 조아려라. 새누리당보다 더 비참할 정도로 조아려라. 지지층이 민망할 정도로. 박영선 의원처럼 속보이는 수준 말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서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그게 진짜 전략이다.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